저희 조코피TV는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5 NBA 신인 드래프트가 머지 않았습니다. 6월 26일에 열리니까 이제 뭐 한 2주 남짓 남았는데 2주도 안 남았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뭐 신인 드래프트는 많은 관심을 모으는데 특히나 이번 2025년 신인 드래프트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 드래프트가 워낙 흉작이기도 했지만 이번 시즌에 데뷔하는 신인들은 굉장히 실력들이 좋고 그리고 백인스타인, 쿠퍼 플래그를 비롯해서 왕년의 스타였죠. 론 하퍼의 두 번째 아들 딜런 하퍼에 대한 관심도까지 또 그 아래쪽으로도 좋은 선수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수들이 대거 출연을 하기 때문에 2025년 신인 드래프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NBA 역사를 놓고 봤을 때 진짜 셋복이 없어도 너무너무 없는 팀들이 있었습니다. 올랜도 매직이나 혹은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나 이 두 팀은 2년 연속 1라운드 1순위 지명권을 거머쥐었었고요. 올 시즌의 댈러스 매버릭스는 단 1.4%의 확률로 1라운드 1순위 지명권을 거머쥐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행운이 깃든 팀이 있는 반면에 정말 복이 없어도 너무너무 없는 팀들, 박복한 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복한 팀들, 드래프트 1순위를 구경조차 해보지 못했던 팀들을 한번 싹 정리해봤습니다. 자, 일단 덴버 너게츠입니다. 덴버 너게츠는 2년 전에 우승했었죠. 2023년에 우승을 달성했었는데 드래프트 최고 순위가 3순위였어요. 덴버 너게츠도 꽤나 역사가 오래된 팀인데 드래프트 1순위 지명권을 한 번도 거머쥐지 못했습니다. 1990년 드래프트 3순위로 지명했던 선수가 마흐마우드 압둘라우프라는 선수였는데 언더독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선수가 원래는 크리스 잭슨이었어요. 그런데 종교 때문에 개명을 했고, 그리고 이 선수를 일컬어서 올드 팬들이 2010년대에 커리가 있었다면 1990년대 커리는 바로 마흐마우드 압둘라우프였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도 압둘라우프의 전성기를 지켜봤었던 입장에서 굉장한 샷 크리에이터였고 수비수 머리 위로 풀업을 날리고 딥스리를 던졌던 선수였어요. 물론 커리에 비해서 무게감 떨어지긴 합니다만 일맥상통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데뷔 시즌 67경기 22.5분만 뛰면서 14.1득점, 3.1어시스트, 그리고 3점은 24%에 불과했지만 기록에서도 나오듯이 플레이메이킹이 좋은 선수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포인트 가드 몸에 들어간 슈팅 가드, 특히나 외곽 슛을 많이 쐈던 선수였고 덴버에서 6시즌 보내면서 439경기 뛰었습니다. 28.4분 뛰면서 평균 16득점, 어시스트 4개, 3점 35.3%, 그리고 1993년에 기량 발전상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덴버 너게츠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선수였고, 그리고 만약에 이 마흐마우드 압둘라우프가 지금 현대농구에서 뛰었더라면 저는 올스타까지 갔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슈팅 메커니즘보다는 샷 크리에이팅 능력, 그리고 1대1 투맨 게임의 능력이 굉장히 좋았던 선수였습니다. 자, 그리고 1998년 드래프트로는 라이프 라프렌츠라는 백인 슈터를 뽑습니다. 슈터인데 빅맨이고 왼배, 짝배였어요. 왼손잡이였습니다. 덴버에서는 4시즌을 보냈었는데 일단 222경기 뛰면서 31.3분, 13.2득점, 7.7 리바운드 기록을 했고요. 3점도 37.6%로 굉장히 좋았던 선수였습니다. 라프렌츠 같은 경우에는 댈러스, 보스턴도 거쳤는데 이 선수 역시도 어떻게 본다면 압둘라우프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현대농구에서 뛰었더라면 아주 큰 영향력을 발휘했을 선수예요. 그 당시에도 스트레치 빅으로 유명했었고, 그 당시에 댈러스 매버릭스가 백인 빅맨 혹은 슈팅 빅맨에게 완전 꽂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왕즈즈 같은 선수도 데려갔잖아요, 중국에. 거기다 덩 노비츠키 뽑았죠. 또 노비츠키 옆에 라이프 라프렌츠라는 백인 빅맨 슈터를 데려왔었는데 그 댈러스에서도 아주 좋은 활약을 펼쳤었던 선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선수는 통산 3점은 407개였습니다. NBA에서 총 553경기를 뛰었으니까 평균 3점 성공 개수가 1개는 채 되지 않았습니다만 1990년대 말부터 2008년까지 뛰었기 때문에 만약에 2010년대 이후에 뛰었더라면 아마 한 시즌당 평균 3점 한 2.5개씩은 때려 박았을 거예요. 그 정도로 슈터치가 좋은 선수였습니다. 자, 그리고 5년 뒤에 드래프트 3순위로 카멜로 앤서니를 뽑습니다. 카멜로 앤서니는 데뷔 시즌 때 82경기 뛰었고요. 36.5분, 21득점, 6.1 리바운드로 신인상을 수상하지 못했지만 일각에서는 신인상은 멜로가 받았어야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만큼 첫 시즌부터 맹활약을 했습니다. 덴버에서는 총 8시즌 뛰었어요.
564경기 36.4득점 24.8득점을 기록을 했으니까 일반적으로였다면 아마 뭐 연구 결과는 확실했을 겁니다. 하지만 떠나는 과정이 너무 좋지 못했고 공교롭게도 지금 덴버 너게츠의 최고의 스타인 니콜라 요키치가 멜로가 입었던 15번을 그대로 그냥 써버렸죠. 네, 그러면서 이 멜로의 15번이 살짝은 좀 그늘에 가려진 느낌인데 뛰는 동안에는 활약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서드팀 3번, 네, 그리고 올스타에 총 2번 뽑혔었죠. 하지만 덴버 너게츠를 높은 곳으로 이끌지는 못했습니다. 그게 결정적으로 아쉬웠고 2008-2009 시즌 때 컨퍼런스 결승까지 진출을 했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일라 딱이었어요. 네, 그래서 멜로는 정규 시즌은 좋았지만 플레이오프에서는 새가슴이었습니다. 네, 그게 덴버 팬들에겐 참 아쉬움으로 남아있죠. 자, 그리고 지금 한창 핫한 인디애나 페이서스입니다. 인디애나 페이서스는 현 시점까지는 우승이 없고요. 드래프트 최고 순위는 2순위만 3번이었습니다. 1순위는 한 번도 없었고 그 시작은 1983년 드래프트 2순위로 뽑았던 스티브 스티파노비치라는 선수였어요. 자, 이 선수는 미국 출신입니다. 미국 출신인데 데뷔 시즌부터 활약이 굉장히 견실했죠. 81경기 뛰면서 12득점에 리바운드 7개였으니까 활약상이 좋았고 3점도 종종 던지는 선수였습니다. 인디애나에서 5시즌 뛰고 그런데 곧바로 은퇴했어요. 그러니까 인디애나의 원클럽 맨이긴 했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유로 코트를 떠나야 했습니다. 은퇴 시즌이 87-88 시즌이었는데 이때도 80경기 뛰었어요. 그리고 기록이 13.5득점, 8.3리바운드였으니까 본인의 커리어 하이 시즌이 은퇴 시즌이 됐습니다. 왜냐? 여러분 다들 눈치를 채셨겠지만 부상이 제일 큰 문제였어요. 부상을 너무너무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은퇴했어요. 부상을 입기 전까지는 5시즌 동안 몇 경기 빠졌는 줄 아세요? 단 7경기 빠졌습니다. 5시즌 동안 7경기를 빠졌는데 그 이후에 완전히 쓰러진 거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총 수술을 13번 했어요. 왼쪽 무릎에 6번. 네, 그 다음에 4번이 어깨였습니다. 나머지 3군데는 다른 부위. 13번 칼을 댔으니 아예 복귀조차 못하고 은퇴를 한 거죠. 그래서 인디애나 팬들에게는 이 스티브 스티파노비치가 굉장히 좀 아픈 손가락으로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2년 뒤에 웨이먼 티스데일이라는 선수를 뽑습니다. 아마도 올드 팬들은 웨이먼 티스데일이 피닉스 선즈에서 활약했던 당시를 기억을 하실 텐데 또 뮤지션으로도 굉장히 유명했었고 그리고 외곽슛도 아주 좋았던 선수였어요. 이 웨이먼 티스데일 같은 경우에는 인디애나에서 그렇게 오래 뛰진 않았습니다. 인디애나에서 3시즌 반을 뛰고 세크라멘토로 이적을 했었고요. 그 세크라멘토에서 전성기를 보냈죠. 세크라멘토에서는 계속 평균 20점 이상을 기록을 했었고 말씀드렸던 피닉스에서는 이제 말년이었습니다. 하지만 피닉스에서 보냈던 마지막 3시즌 가운데 2시즌은 또 벤치에서 2자리 득점을 기록을 하기도 했었고요. NBA 평균 득점 자체가 15.3득점으로서 굉장히 득점력이 좋은 선수였어요. 루키 때 14.7득점, 7.2리바운드를 기록을 했었고 인디애나에서도 견고한 활약을 펼쳤습니다만 꽃을 피운 곳은 세크라멘토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3년 뒤에 기똥차게 또 드래프트 2순위로 릭 스미츠라는 네덜란드 출신의 선수를 뽑습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키가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2m 24cm, 그러니까 웬만냐만한 키가 비슷했었고요. 별명 자체가 덩킹 더치맨이었어요. 덩크하는 네덜란드인, 이런 별명이 있었고 1988년 드래프트 2순위로 인디애나의 지명을 받고 그리고 1999-2000 시즌, 그러니까 인디애나가 마지막으로 파이널에 진출했을 때 그때까지 인디애나 한 팀에서만 뛰었어요. 데뷔 시즌 때부터 활약은 좋았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유럽 출신 선수가 그렇게 득세하던 시기는 아니었어요. 1988년이. 그런데 2자리 득점 6.1리바운드를 기록을 했었고 인디애나에서 만 12시즌 뛰면서 867경기. 중간중간 부상이 잦긴 했어요. 하지만 2m 24cm의 선수가 12년 동안 NBA를 완주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죠. 14.8득점, 리바운드 6.1개. 전체적으로 루키 시즌과 거의 기록이 비슷한데 필드골도 50.7%였고 올스타에 딱 한 번 뽑혔습니다. 바로 1998년이었는데 1998년에서 저는 기억이 남는 게 이때가 메디슨 스퀘어 가든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릭 스미츠가 처음이자 마지막 올스타에 뽑혔는데 비하인드 백 패스로 동료에게 멋진 덩크를 연결한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꼭 찾아보세요. 이 장면이 딱 기억이 남는데 저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자, 인디애나 페이서스가 직접 본인들이 2순위를 뽑았던 릭 스미츠고 12년 동안 뛰었고요. 통산 득점이 12,871득점에 리바운드가 5,277개입니다. 그리고 블락이 1,111개고 그리고 은퇴 시즌에도 심지어 릭 스미츠는 23.4분만 뛰면서 12.9득점 5.1리바운드 기록하고 미련 없이 은퇴했어요.
네, 준우승하고 은퇴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수를 왜 영구 결번하지 않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레지 밀러는 당연히 영구 결번을 했어야 됐는데 릭 스미츠도 그에 못지 않았거든요. 저는 레지 밀러 다음에 프랜차이즈 스타가 릭 스미츠라고 생각을 해요. 마크 잭슨 팀 옮겼고 데일 데이비스, 안토니오 데이비스, 데릭 맥키, 젤런 로즈 전부 다 팀을 옮겼습니다. 예, 그렇다면 저는 릭 스미츠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이렇게 가다가 마일스 터너는 해줘. 근데 릭 스미츠는 안 해준다면 저 같은 올드 팬들은 굉장히 좀 섭섭할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인디애나 페이서스의 재밌는 점은 전부 다 1980년대에 드래프트 2순위로 3명이나 뽑았다. 그리고 이 3명 전부 다 그렇게 나쁜 기억만 안겨준 선수들은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멤피스 그리즐리스. 네, 전신은 밴쿠버 그리즐리스죠. 흥행이 안 돼서 결국 밴쿠버에서 멤피스로 연고지를 이전했는데 2순위가 정말 많았습니다. 인디애나랑 비슷해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우승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1998년 드래프트 2순위로 마이크 비비를 뽑았습니다. 마이크 비비는 견실한 선수였죠. 데뷔 시즌 때부터 13.2득점, 6.5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고요. 하지만 멤피스와의 인연은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세크라멘토의 제이슨 윌리엄스와 트레이드가 됐죠. 그래서 멤피스에서는 새 시즌 214경기를 뛴 게 전부였고 14.7득점, 7.8 어시스트를 기록한 이후에 세크라멘토로 이동을 해서 세크라멘토에서 전성기를 보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1999년 드래프트에서도 2순위로 그리즐리스는 스티브 프랜시스라는 가드를 뽑습니다. 그런데 이 프랜시스가 밴쿠버에서 뛰기 싫은데요. 완전 땡깡피였어요. 저 거기 안 갑니다. 그래서 결국 휴스턴 로켓츠로 이적하게 됐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 당돌한 보소 루키가 자기를 뽑는 팀에 안 간다고 비난 여론이 빗발쳤습니다. 그런데 결국 프랜시스는 휴스턴 로켓츠로 이적을 하게 되고 그때 참 별명이 아이러니하게도 나를 드래프트한 팀에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프랜시스 별명은 스티비 프랜차이즈였어요. 그런데 휴스턴 로켓츠에서 전성기를 보내다가 올랜도에서 트레이시 맥그레디와 트레이드가 되고 그 이후에는 빠르게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남는 선수였고요. 자, 그리고 또 그리즐리스는 성적이 개판이다 보니까 2000년 드래프트 2순위로도 스트로마일 스위프트라는 희대의 2순위 망작을 뽑습니다. 데뷔 시즌 80경기를 뛰었는데 4.9득점, 그리고 운동 능력이 그렇게 좋았는데 필드골이 45.1%. 일단 출발 좋지 못했는데 그래도 멤피스에서는 7시즌이나 뛰었어요. 441경기 뛰면서 20.4분, 8.7득점. 그러니까 준수한 롤플레이어긴 했는데 근데 이 선수가 드래프트 2순위 출신이었음을 감안한다면 보통 망한 게 아니죠. 그래서 밴쿠버가 뽑았던 1998년부터 2000년까지 2순위는 좋은 기억이 없습니다. 비비는 어쨌든 잘 뛰다가 제이슨 윌리엄스가 트레이드가 됐으니 오케이. 프랜시스 땡깡 피우고 떠났고요. 스위프트 완전히 망작이었죠. 그리고 나서 스트로마일 스위프트는 뉴저지 넷에서 잠깐 뛰었고요. 피닉스에서의 생활을 끝으로 547경기 8.4득점이라는 아주 처참한 기록을 남기고 NBA를 떠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한동안 2순위가 없었는데 또 2순위가 찾아옵니다. 바로 2009년 드래프트 2순위로 오 마이 갓 하심 타빗을 뽑습니다. 하심 타빗. 야, 진짜 팀이 안 되려면 이게 루키부터 잘못 뽑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를 한번 살펴보면 타빗 데뷔 시즌 때부터 싸합니다. 스위프트가 완전히 망했는데 타빗은 더 망했어요. 3.1득점에 3.6리바운드 2순위로 뽑은 선수가 이거는 진짜 해도 너무한 거고. 그리고 나서 멤피스에서 2시즌 뛰고 멤피스는 이 선수를 포기해버립니다. 2시즌 113경기 뛰면서 11.1분 2.3득점에 2.8리바운드. 야, 진짜 이거는 너무너무 암울했던 그런 드래프트였죠. 이 당시에 1순위가 블랙 그리핀, 3순위가 제임스 하든이었고요. 4순위 에반스, 그 다음 리키 루비오, 자니 플린, 스테픈 커리, 조던 힐, 더마 드로잔, 브랜든 제닝스까지가 10순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뽑을 수는 없는 거야. 지금 제가 읽어드렸던 이 선수들 가운데 제일 망했던 선수가 하심 타빗, 그 다음에 6순위인 자니 플린, 8순위인 조던 힐 정도인데 아니 조던 힐만 뽑았어도 내가 봤을 땐 나쁘지 않았어. 그래도 7.9득점 5.8리바운드하고 갔으니까. 근데 하심 타빗은 2.2득점. 그러니까 NBA 역대 2순위 가운데 그냥 자타공인 최악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10년 뒤에 드래프트 2순위로 드디어 제대로 된 2순위를 뽑습니다. 바로
자모란트를 픽하게 되죠. 자모란트는 루키 시즌 때부터 잘했습니다. 67경기 31분 뛰면서 17.8득점 그리고 7.3 어시스트로 활약을 했었고 어마어마한 행타임 보여주면서 NBA 새바람을 불러일으켰죠. 네, 이 당시에 1순위가 자이언이었고 2순위가 자모란트였습니다. 네, 그리고 3순위가 RJ 베러, 디안드레 헌터, 데리어스 갈랜더, 5순위까지는 뭐 망하지 않았는데 6순위가 자렉 컬버였고요. 8순위가 잭슨 헤이즈, 중간중간에 뭐 함정이 도사리곤 있는데 모란트를 뽑았던 멤피스의 선택은 이 당시에는 성공, 지금까지도 뭐 총질하고 아주 주접을 까긴 했습니다만 이 선택이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렵죠. 307경기 뛰면서 현재까지 22.6득점, 7.4어시스트 그리고 2020년에 마침내 그리즐리스가 나온 첫 번째 신인왕에 올랐고요. 올스타 2번, 기량발전상 1번, 세컨팀 1번. 어떻게 본다면 그리즐리스라는 팀이 나왔던 최고의 스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모란트가 지금보다 더 많은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네, 그리고 절제도 필요하고 현재까지는 정말 잘해줬지만 그만큼의 실망도 컸기 때문에 멤피스 그리즐리스의 2순위 잔혹사 아직까지 완벽하게 벗어던진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입니다. 썬더는 역사가 짧아요. 왜냐하면 시애틀 슈퍼소닉스의 역사를 계승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드래프트 최고 순위는 2순위로서 챗 홈그렌입니다. 그리고 게리 페이튼, 케빈 듀란트는 시애틀 슈퍼소닉스 시절 2순위 지명이기 때문에 뺐고요. 현재로서는 홈그렌이 최고 순위입니다. 부상으로 첫 시즌은 경기 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데뷔 시즌은 그 이듬해였는데 29.4분 뛰면서 16.5득점, 7.9 리바운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OKC에서 뛴 두 시즌 동안에 16.1득점, 7.9 리바운드, 2.3 블락샷이니까 현재까지는 2순위 지명자의 기대치에 걸맞은 활약을 보이고 있는 거죠. 다만 건강이 이슈이고 건강이 문제인데 그래도 지금까지는 활약상이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유타 재즈입니다. 유타 재즈도 우승은 없어요. 네, 그리고 드래프트 최고 순위는 1980년 드래프트 2순위로 뽑았던 데럴 그리피스입니다. 이 데럴 그리피스는 도노반 미첼이 덩크 컨테스트 때 오마주하기도 했었던 아주 훌륭한 선수였죠. 데뷔 시즌 때부터 2순위다운 활약을 펼쳤습니다. 여전 한 경기 뛰면서 20.6득점을 기록을 했었고 유타에서만 10년을 뛰면서 765경기, 그리고 16.2득점, 3.3 리바운드로 좋은 활약 펼쳤죠. 그 덕분에 신인상을 수상하기도 했었습니다. 1981년에 존 스타턴과 칼 말론에 가려져서 그렇지 데럴 그리피스의 활약도 상당히 좋았고요. 다만 유타 재즈는 그리피스, 존 스타턴, 칼 말론, 그 다음에 애덤 히튼, 그리고 그 이후에 브라이언 러셀, 제프 호너색 좋은 선수들을 많이 드래프트했거나 트레이드했지만 우승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애미 히트입니다. 마이애미는 지금 팀을 창단한 지 40년도 안 됐는데 우승이 벌써 3번입니다. 명문 구단에 올라섰고 히트 컬처라는 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기도 했었는데 드래프트 최고 순위는 2008년 드래프트 2순위로 뽑았던 마이클 비즐리입니다. 드웨인 웨이드는 5순위였고요. 비즐리를 뽑았었는데 데뷔 시즌은 괜찮았어요. 81경기 뛰면서 24.8분, 13.9득점, 5.4 리바운드. 하지만 마이애미와의 인연이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4시즌 뛰면서 23.8분, 그리고 12.3득점에 리바운드 5개였는데 개인적인 재능은 굉장히 뛰어났어요. 하지만 결국 수비가 안 됐고 그리고 마이클 비즐리의 가장 큰 문제였던 워크 에틱이 아쉬움으로 남았죠. 결국에는 마이애미에서 2시즌 뛰고 떠났습니다. 르브론 제임스와 또 크리스 보쉬가 오다 보니까 자리도 없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팀을 떠나게 됐고 이후에 13, 14 시즌, 14, 15 시즌에 마이애미로 컴백합니다. 복귀하게 되지만 이때 복귀했을 때 비즐리는 저점이었어요. 그리고 나란히 복귀했을 때는 2자리 득점이 아니라 1자리 득점을 그쳤습니다. 그 정도로 이 비즐리는 마이애미 팬들에게는 항상 아쉬움만 줬던 선수였죠. 3년차 때가 비즐리의 커리어 하이였는데 이때는 미네소타 소속이었습니다. 마이애미 소속이 아니라. 그리고 미네소타 피닉스 거쳐서 실력을 키워서 왔지만 결국에는 긴 시간을 뛰지 못했고 르브론 제임스, 그 다음에 또 크리스 보쉬의 백업을 전전하다가 마이애미에서는 결국 좋지 않은 기억 속에 팀을 다시 한번 떠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마이애미는 결국 FA 시장에서도 좋은 선수들을 많이 데려왔고 지미 버틀러 마찬가지고 트레이드 시장을 통해서도 지미 버틀러, FA를 통해서는 크리스 보쉬, 또 르브론 제임스, 또 드래프트를 통해서는 드웨인 웨이드 같은 좋은 선수들을 많이 또 데려오면서 우승 3회, 앞서 우승이 없었던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나 혹은 유타 재즈, 멤피스 그리고 현재까지의 인디애나보다는 더 낫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 드래프트 1순위를 구경조차 못한 셋폭이 없어도 너무너무 없는 팀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드래프트가 머지 않았는데 또 드래프트 소식도 리뷰를 통해서 면밀하게 또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꽉 눌러주시고 이제 15만까지 딱 1000명 남았습니다.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